최근의 경기에서 크리스텐센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었죠. 와포드가 점점 본인들의 스타일을 다시 살리네요. 캉테가 딱 가운데 자리 잘 잡고 저키의 헤더로 공 따내니까 되게 귀엽다. 나이스 플리식 잘 줬고요. 지루! 이거는 벤포스터가 잘 맞긴 했는데 지루 슈팅이 조금 더 구석탱이로 갔으면 형님 동생으로서 귀여운 동생 아다 vs 황장. 둘 다 싫어요. 꺼지고 이거는 잘 연결이 됐는데 파울! 뭐야? 나이스! 제로! 골! 와! 바클리가 이거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패스를 넣었는데 지루도 구석탱이로 잘 때렸고요. 마운트의 1차적인 패스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루를 본 바클리도 좋았고요. 파울이야! 찍었어요. 이거 파울 맞아요. 진짜 날라갔어. 진짜 날라갔어. 나이스 골! 이거 경기 쉽게 가네요. 네. 자, 전반전 스코어 2대 0입니다. 첼시와 왓포드의 경기. 첼시가 무난하게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왓포드의 오늘 경기 내용은, 이거 왓포드는 좀 밑에 비교적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지속적으로 꼴등 근처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2번이나 바뀌었고, 최근에 분위기가 재개 직전에 좀 나이젤 피어슨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잔류 경쟁을 하고 있고, 순위로 봤을 때도 왓포드는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그냥 마냥 내려앉아 있는 팀은 아닌데, 오늘은 원래 본인들의 경기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경기 포메이션에서는 완전히 4-5-1처럼 내려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조금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중원의 숫자가 두터웠어요. 그 와중에 첼시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리스 제임스가 재개한 다음에 폼이 썩 좋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반대쪽에 아스필리쿠에타도 결과적으로 어시스트나 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풀백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선수가 몇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딱 얘기하고 싶은 선수, 전반에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두 선수인데, 하나는 마운트고 하나는 플리식입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바클리의 어시스트가 지루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거 물론 이 득점 장면에서는 지루의 날카로운 왼발슛, 코스가 좋은 날카로운 왼발슛이 굉장히 칭찬할 만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서 있는 수비수 사이로 마운트의 기점이 되는 패스가 들어갔고, 그 패스를 받아서 바클리가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런 패스 시도 자체가 마운트가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 그 이후에도 약간은 후방에서 후방 쪽에서 직접 대각선으로 순간적으로 중앙 안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패스들이 마운트 발에서 나왔어요. 그런 패스가 나오지 않으면 첼시는 계속 그냥 주변만 돌다가 공격을 아무것도 못하는 수도 생길 텐데, 그 패스를 넣어준 마운트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플리식은 이번 시즌도 그렇고 첼시에서 모습이 기본적으로 좋죠. 재개 이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공격에 돌격 대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수비들이 플리식을 감쌌을 때 압박을 풀어내는 턴으로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공격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타미 에이브라함이 최근의 경기에서 폼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루는 본인 장점은 무조건 확실하게 발휘를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미들맨, 최고의 우리 팀의 넘버 9으로 한 시즌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스쿼드전으로 활용하기에는 지루만한 공격수가 없죠. 네. 왓포드는 1대0 상황까지는 본인들의 어떤 패턴대로 경기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냥 올라온다고 하면 그냥 두드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대0이 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스코어가 2대0으로 벌어지면 그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왓포드가 빨리 골을 따라가면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가 조금씩 더 지속이 돼서 후반전 10분 15분 지나가면 첼시 입장에서 더 수월하게 추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후반전에 경기 총평으로 가보죠.
역시 자 지금 왓포드의 라인이 좀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들의 스타일과 좀 더 맞긴 한데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대0이라 왓포드도 득점을 하면 분위기가 쫓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왓포드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4-5-1처럼 전반에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으면 실점을 하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실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림이야. 왼발! 여기서 올라오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첼시가 이 부분부터 압박을 잘 해주는 건데 안 되나 보다. 중요한데 남은 시기에 쭉 다 이겨야 되는데. 좋아요! 우와! 불시나 잘 때렸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0. 후반전에 바클리의 득점이 하나 더 나왔죠. 마지막에 득점을 완전히 쐐기골을 박아놓으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경기에서 이제 짚어볼 점을 체크를 좀 해보죠.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캉테 부상입니다. 캉테가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햄스트링 쪽인 것 같아요. 캉테가 햄스트링 부상이 이번 시즌에 있었는데 그 부상 때문에 빠져나가고 길모어가 나갔습니다. 길모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캉테를 이 원볼란테 형태의 배치를 하면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과 캉테에게 새로운 롤을 부여하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캉테가 정말 압박이 강력한 혹은 라이벌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조르지뉴를 놓으면서 조르지뉴가 투입되면 생기는 어떤 불안감? 여러가지 순발력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수비 커버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캉테가 커버해줄 수 있고 물론 공을 분배해주는 거나 아니면 원래 특유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지스타의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조금 제한될지라도 캉테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캉테가 부상을 당한다는 거는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첼시는 맨유, 울버햄튼이랑 지속적으로 레스터까지 포함해서 서너 팀이 계속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첼시의 캉테가 빠진다는 거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길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조르지뉴를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길모어가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캉테를 대신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의 기량은 아무리 길모어가 전도 유망한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조르지뉴가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길모어를 쓰는 거를 보면 조르지뉴는 램파드의 구상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은 경기 일정을 보면 수전공전이 있고 셰필드 있고 노리치 있고 수전공이랑 노리치는 별 불안하지 않을 거고 셰필드는 신중하게 경기를 해야 될 거고 리버풀전은 이게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한테 지면서 지금 조금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들이 남은 경기들이 조금 쉽지 않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울버햄튼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 물론 그 사이에 완전히 뭐 한 팀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긴장되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캉테의 부상은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간에 잉글랜드 3인방이 교체가 됐죠. 교체돼서 들어오는 게 러프터치크, 허드슨오도이 그 다음에 타미 에이브라함이었는데 세 명이 다 잉글랜드 3인방 굉장히 뭔가 유망주 3대장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세 명 다 꼬추로 긁고 있더군요. 그건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 그 모습이 저는 첼시의 어떤 미래의 모습 이 선수들이 어떻게 클지도 잘 모르고 현재의 기량도 아직은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잉글랜드 국적의 그런 유망주들이 쫙 서 있는 걸 보니까 첼시 팬들은 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프터치크가 오랫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나와서 예전에는 나오자마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재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 워낙에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썩 폼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사이에 그래도 조금씩 그 폼이 올라오고 있는지 바클리의 마지막 득점 장면에서
로프터치크가 특유의 어떤 온도벌 상황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압박을 풀어나가는 패스 이후에 아스필리쿠에타 어시스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로프터치크가 좀 폼을 좀 회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뭐 맨 오브 더 매치를 오피셜로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제일 인상적인 선수는 저는 플래식입니다. 오늘 경기 기록만 놓고 봤을 때도 10.58km를 뛰면서 로스 바클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활동량을 기록을 했고요. 스프린트는 지금 첼시에서 가장 많아요. 13회. 그 다음에 지금 옵타에서 제공하는 속도 기록만 놓고 봐도 제일 빠른 속도를 기록한 게 플래식입니다. 플래식 지금 보니까 11km를 뛰었네요. 바클리가 11.14km, 플래식이 11km로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뛰었고, 오늘 필드 위에 나온 선수 전체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윌 휴즈나 두쿠레 이런 선수들에 이어서 지금 기록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섯 번째로 많이 뛰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첼시에서 가장 높은 속도를 기록을 했고요. 뭐 미국 아자르다, 그래서 USA, 근데 아자르와 비슷하니까 유사 아자르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아자르와는 확실히 장단이 좀 다르죠. 아자르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낮으면서 드리블링을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플래식은 그거보다는 속도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스탯을 특히나 공격 포인트 중에서도 골 부분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는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여튼 플래식의 지금의 활약은 아자르의 공백을 다른 의미로 채워줄 수 있는 크랙이라는 점에서 첼시 팬들은 역시 가장 반갑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참 기대가 많이 되죠. 지에우도 들어오는데 지금에 있는 선수들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고, 그 다음에 티모 베르너 역시 잘 쓰면 그가 만들어내는 스탯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 시즌 전반기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줬으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붙일 게, 오늘도 센터백이, 물론 왓포드가 오늘 엄청나게, 그러니까 왓포드 얘기를 좀 해보면 컨셉을 잘못 가지고 나온 것 같거든요. 원래 본인들이 하던 것처럼 이 팀은 순위가 밑에 있지만 마냥 내려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방에서 상대 선수들을 압박을 하면서 많은 활동량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나름의 공격을 해나가는 스타일인데, 애매하게 4, 5일로 내려앉아 있다가 실점 2방 맞고 어설프게 올라가다가 뒷공간은 또 뒷공간대로 털리고, 그림을 좀 잘못 그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왓포드가 결국에는 좀 잘하지 못한 거를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그 와중에 많은 위기를 내준 건 아니었지만 센터백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우마와 이 크리스텐센 조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좀 추가적으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첼시의 이적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센터백에 쓸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 라운드에서 맨유도 승리를 했고 첼시도 승리를 했는데 울버햄튼만 아스날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두 팀은 조금 아스날 땡큐, 그 다음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챔스 티켓 경쟁은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새벽에 두 경기 있죠? 네, 내일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